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오늘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에 녹화를 진행했고요.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혹했고 편파적이었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실형을 받았지만 자신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장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통방통이 꼽은 아침 신문 4개 만나보시죠. 먼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윤핵관을 비판하고 윤한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직접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이 안철수를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선거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서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안 후보가 윤심, 윤 대통령의 뜻, 안 후보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실이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을 전하면서 추가 공세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미국이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포착된 지 7일 만에 이제 육지를 벗어나고 바다 쪽으로 향하자 격추를 한 건데요. 중국에서는 이거는 정찰용이 아니라 다른 용이다. 그리고 미국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군 기지를 정찰하고 용납 못할 주권 침해다. 그리고 영토 침입 7일 만에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은 국제관례 위반이다. 추가 대응도 시사하고 있는데 일단 블링컨 장관의 방중 취소도 이어지고 있어서 두 나라의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검수완박2 법안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사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등이 있는데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의한 그런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MZ세대 노조운동 이란 제목인데요. 최근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을 조선일보가 만났습니다. 기존 노조 까라면 까라는 식이었고 다른 말하면 집단으로 모욕을 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 다른 방식의 노조 활동을 하겠다라면서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모는 민노총 그들이 주도하는 정부 파업은 거부하겠다. 현재 전국 MZ노조 8곳과 협의체를 결성했고 공정 상식 기반한 노동운동을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참했었고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 송시영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갈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뎌냅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수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무혐의 받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가 됐으면 사과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위원님, 어쩜 이렇게 당당합니까? 확신범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반쪽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조국 전 장관 하나 때문에 정치적 네.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됐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한민국 청년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위선 같은 것이었거든요. 네. 스스로를 진보로 자처하고 좌파로 자처하는 그가 사실은 입시 공정을 헤쳐가면서 어떤 부나 권력에 대물림을 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청년들과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게다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가슴 아프게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또 심각했던 것은 아니 가재, 붕어, 개 수준에서 개천에서 놀 사람들은 개천에서 놀아도 된다. 그런 사회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의 어떤 입시 그 비리 같은 것들을 네. 마치 그냥 정당화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세습이라는 것을 마치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전히 2023년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에도 네.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뻔뻔함이 사실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일국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초래하는 어떤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 그리고 유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해서 또다시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조 전 장관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재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들이 항소한다고 해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니까요. 네. 뭐 충분히 그러니까 항소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3심까지 다퉈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1심 판결문을 그러니까 판시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네.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 뭐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관된 내용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특히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네. 뭐 직무감찰을 무마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국 교수는 자신의 그냥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번 자기가 무고함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재판부에서도 이게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조국 교수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건 뭐 어떤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또 아니면 유지가 될지 한번 2심의 판단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오늘 조민 씨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이제 아버지한테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최소영 교수님, 네. 가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가족에 했던 그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시키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못하지 않다. 떳떳하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초 공개인 것 같습니다. 과거 김원준 씨가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 얼굴 그렇죠. 공개 없이 목소리만 나왔던 적이 있긴 한데 공교롭지만 이제 얼굴도 공개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의 1심 판결과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본인도 더 이상 이제 익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고요. 저는 뭐 본인이 뭐 떳떳하게 살겠다, 난 부끄럽지 않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야 자기 애가 충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그 둘로 나눴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교수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아주 그래서 이게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결을 법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뭐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쨌든 부모가 부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학위의 스펙을 쌓아주었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저는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법의 잣대이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라는 우리 아주 그 사법행정에 굉장한 중요한 이슈에 있었던 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법원의 판결 정도에는 존중을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20대 뭐 딸이니까 앞으로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이 뭐 소신대로 사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성찰의 삶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20대가 아니라 이제 33살로 알려져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대였고요. 그리고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녹화를 한 당일이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일이기도 했었죠. 아마 지금 녹음을 한 걸 방송을 보니까 아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오후 2시 이후에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실형을 받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했는가라고 되물었고 떳떳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아버지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이미 징역 4년에 1년 더 형이 추가돼서 5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사법개혁, 특히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네. 세게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이제 본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와 관련된 거는 기소가 되지 못했고 사실 별건으로 진행된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드러나긴 했었죠. 기소 자체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는 이제 기소가 돼서 일부 유죄가 났는데 포링크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 관련된 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본류였죠. 처음에 시작은 사모펀드의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와 관련된 거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에서 별건으로 진행된 이제 입시 비리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유죄가 나고 또 일부 무죄가 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법과 원칙이나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보여졌던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지
또는 그 검찰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사실이 공표되고 이런 그 수사의 검찰권 남용의 형태들은 상당히 지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이 그 공정과 상식 때문에 그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그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들은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수사들도 지금 공정과 상식 적으로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 봉사활동하면서 앞으로 살겠다. SNS 활동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의사 면허 박탈하고 고졸로 만들겠다. 한국 떠나서 해외에서 의사 생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조언은 없었어요?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자, SNS를 이제 오픈했더라고요. 방송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올렸고요.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하는 부분도 지금 7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식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행 갔던 사진들, 그리고 애완묘, 이제 반려묘를 키우는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어쨌든 도망가지 않고 싶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외국 나가서 의사 활동하는 건 어떠냐라는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담희 변호사님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수사다. 전혀 잘못이 없는데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만든 검찰입니다. 전 정권이 얘기하는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들고자 했던 검찰입니다. 그리고 네. 수사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수사권이라든지 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어야 되나요? 네.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죄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심 선고 직후에 SNS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SNS에 실려 있습니까, 최승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실었던 사진을 다시 올렸어요. 사실 다른 그 사이에는 잘 바꿨다가 그러니까 2022년 캄캄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의 조국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 화백이 써준 그 그려준 그림을 올렸고 그다음에 본인이 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들이 그냥 지지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의 사진을 복합적으로 올림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내가 이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내 책에 대해서 내가 많은 신경을 해놨으니까 내 지지자들은 나의 굳건한 마음을 믿고 좀 많이 뭐 구매도 하고 도와달라 이런 간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사과나 유감, 그다음에 죄송의 뜻을 밝히지 않은 점은 대단히 제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던 2019년 정말 거칠게 항의했던 민주당은 정작 1심 선고 이후에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 1심 판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죠. 조국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2019년 그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지도부는 온 가족을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와 11시간 압수수색,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등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서른 최고위원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검찰 수사를 비판했었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냐라는 걸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치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단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인화성이 높은 조 전 장관 문제를 언급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금요일 1심 선고 이후에 금, 토, 일 오늘 아침 월요일까지 4일째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손정 변호사님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라면 입장은 없겠네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 결과를 포함해서 어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흘러간 물로는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뭐 사법부의 판단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금의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미 조국 교수, 그다음 조국 교수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충분히 결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뭐 물론 1심이긴 하지만은 어떤 뭐 내용을 내는 거 그리고 뭐 피고인으로서 조국 교수가 내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지지를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옹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공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이미 민주당에서 과거에 조국 교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수사의 적정성이 있냐 네. 이러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서 뭐 작년에 5월달에 있었던 뭐 검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 개정안까지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뭐 예를 들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좀 오히려 좀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만 가지고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고 2년 넘게 징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오늘 이르면 오늘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앞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가 되자 1개월 후인 한 달 후인 2020년 1월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었습니다. 8,628만 원의 구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규정상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위원님,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는데 제 네. 생각에는 오늘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좀 토론할 시간들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오늘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도 안 했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차일피일 좀 미뤄왔던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은 직위 해제를 하고도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많은 급여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됐고 지금까지 판결이 지연돼 가지고 많은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판결 빨리 안 내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얘기가 있었던 만큼 징계 조치 역시도 빠르게 수반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2월 4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6년 만에 도심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명분 없는 장애 투쟁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매주 장애 투쟁을 하는 그런 상설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강하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을 파괴하라!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상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 반드시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민주당은 굉장히 성공적인 장외 투쟁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신문들은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 유죄를 보고도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장외로 나가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집회는 이 대표 방탄 외에는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장외 투쟁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 아니냐. 명분이 전혀 없다. 다만 명분이 있다면 그 목적은 바로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여 재판 끝에 조 전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했고 훗날 이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때는 또 침묵할 것인가 이런 물음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혐의는 사실 민주당 의원으로서 했던 그런 잘못 그리고 민주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일들인데 왜 민주당이 이걸 앞장서서 이런 장외투쟁을 하느냐 누가 이런 장외투쟁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시즌2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도 어찌 보면 뭐 방탄이라든지 뭐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뭐 여당에서는 지금 뭐 방탄이다 기승전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집회 아니냐 이렇게 네. 하시면은 실제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 스스로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대부분의 주변에서는 만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조사를 받겠다 속 시원하게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권에서 방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충분하다 보이고요. 뭐 나중에 뭐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뭐 이 부분을 부결을 시켰을 때 뭐 방탄 이내 만에 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요. 네,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의 어떤 이런 집회 이게 지금 국민보고대회인데 뭐 뭐 장애 투쟁이라고 하지만은 국민보고대회에서 오히려 저는 뭐 이런 검찰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떠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난방비 폭탄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듯이 보이더니 오히려 또 지금은 해결책을 보이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감내해라 국민들에게 오히려 뭐 조금 올렸으니까 이건 국민들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과 관련한 어떤 지금의 뭐 전기료라든지 최근에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뭐 택시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내놓은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 집회, 그래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소성에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희가 뭐 검수완박 2 법안에 대한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 전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떠한 정당한 법이고 좋은 법이더라도 항상 시기가 적절한다 보이거든요. 이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법들이 다 물론 올바른 법이고 방향이 바른 법이더라도 이게 적절하게 해석되지 않을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것을 제기하고 뭐 실질적으로도 뭐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은 저는 이런 법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급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시기를 좀 더 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주환 변호사께서 민생 얘기를 하셨고 난방비, 뭐 교통비 인상 이런 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다 주는 이 법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민주당이 169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스스로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뭐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민주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이건 왜 하지 않고 목소리만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장애로 나갔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 남대문에서 정책이 만들어집니까? 법안이 만들어집니까? 거리에서 제도가 만들어집니까? 이건 국회 내에서 온전히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말 민생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서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거리로 나가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가서 얘기한 것이 주로 민생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한 거고 주로 얘기한 게 검찰의 수사가 지금 굉장히 탄압이다라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한 거죠. 더더군다나 169석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거리 투쟁은 정말 극한적 투쟁이고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네. 야당이 정말 소수일 때 그럴 때 보일 수 있는 거지 제도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1야당 그리고 직전까지는 여당이었던 분들이 거리로 뛰쳐나간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집회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건 단일 대우를 확인하는 집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과연 내 리더십이 먹힐 수 있냐를 저는 가늠하는 그런 집회였지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민생은 그냥 포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검찰을 다시 한번 옥죄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법안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2 법안 직접 지시했다. 추진 법안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사 검사를 교체하는 요구법. 수사하는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걸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신상 정보 공개하는 법. 누가 어떤 대학 출신이고 또 몇 살이고 언제 검사가 됐으면 누구랑 가까운지 등등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겠다. 핵심 증거 사전에 열람 요구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그리고 변호사들이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과연 검찰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겠다 이런 취지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차단법. 법안의 수혜자는 이재명 자신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할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서 법안들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주요 내용들을 이것들은 지금 대장동 성남FC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 이재명 대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무엇을 증거로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알고 싶은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실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방탄의 끝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흠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그렇게 취지가 좋은 법안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노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의 일환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나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권이 남용되는 사례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도 좀 보여줬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수사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포 등이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유출된, 그래서 그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켜서 예단을 주는 방식의 그런 수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은 사실 지금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검찰권이 남용되는 문제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저 법 4가지 적혀 있는데 네. 그 50억 클럽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가장 그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 중에 박영수 특검 때 같이 일선에서 같이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이 대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척 기피 제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그 피의자나 그 피고인들한테 그런 그 제척이나 기피에 준하는 수사 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의 수사 검사 교체 요구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수사검사들은 공소장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의 취지에서 지금 저런 것이 나온 것 같고요. 저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안이고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라는 논리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저거는 우리 모두의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와 반대로 지금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자. 이재명과 관련된 건 아니다 말씀이신 거죠? 저런 제도가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죠. 첫 수혜자는 이재명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뭐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회의 핵심 그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하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2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검찰은 나쁜 사람이다, 검찰의 수사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는 너무 당연합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나쁘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만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법조인들에 대한 테러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작년만 해도 뭐 변호사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뭐 방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검찰에 대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검찰의 손발 수사를 묶는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죽기 살기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원하는 바처럼 검찰이 그러면 설렁설렁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겸찰의 명운이 달려있고 자신의 이름이 달려있는 수사에서는 검찰은 오히려 더 수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조항으로 강하게 내세웠던 것들이 있는데 당 현직의 비리로 인해서 보궐선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그 자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무공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방탄 논란 불렀던 기소시 당직 정지, 당원 80조도 지금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비리로 보선이 만들어졌을 때는 무공천하겠다는 이 당원을 폐지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소시 당직 정지를 하겠다는 당원 80조도 고치겠다.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부른 데 이어서 기름에 불을 끼얹고 있다.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같은 사건 터져도 공천할 수 있도록 당원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때 만든 당원인데 이것도 홍보를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바꾸겠다고 하는 걸 과연 민심들이 받아줄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7월에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그때 전당원 투표하면서 후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냈었죠.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무공천이 맞다라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이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변호사님, 이걸 갑자기 뒤집는다. 이것 또한 방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먼저 기소시 당직 정지 당원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과연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안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보이고 네. 문 전 대통령께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입니다. 비리로 보선 때에는 무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당원으로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그 당원을 왜 고치려고 하는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일지는 민주당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이건 저는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저번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로 본인의 비리로 인해서 사퇴를 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졌는데 임병헌 의원이시더라고요. 대구 중구에 남구에. 근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복당이 됐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시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 여당에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렇게 민주당에서 과거에 저렇게 무공천 원칙을 허물고 어떤 시장 후보를 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덕하다. 너희들이 너희 당에서 이런 부분에 또 내는 거에 대해서 너 부도덕하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마자들도 자기의 어떤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양당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무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다 복당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명문의 규정으로 굳이 저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020년에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선거에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잠깐만 덧붙일게요. 제가 지금 당원 80조 고칠 때 제가 당 비대위원이어가지고 과정을 잘 아는데 저건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전준위에서 당원 80조와 관련해서 사망을 고친 건데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을 갖다가 그전에 윤리심판으로 돼 있던 거를 당무위원회로 바꾼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어서 정치 탄압에 대한 여부는 당무위원회가 우리 당에서 가장 큰 의결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당무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 구성원들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감 측면에서 맞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개정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 요건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것이죠.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 중에 하나이고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이제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그 혹시 일종의 연좌제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들은 이 당원 당규를 어긴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다른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고 그런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자는 차원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윤핵관을 비판하고 또 윤한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죠. 안철수 때렸다 이런 목소리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의 적 안철수 때렸다. 윤핵관 윤한연대 언급에 돈 없는 물의 극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김기현 전대 구하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판 흔들기에 가세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들도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국회에 나와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의원의 의도라고 말했고 안 의원의 윤핵관 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냐라는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반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상승세를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위협을 받자 이렇게 작심하고 직접 자신의 발언을 공개하도록 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반응을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 발언 때문에요. 윤한연대 언급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혹시 내시나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공개되고 있는 요즘인데 이게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김기현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당무에 좀 개입하는 흔적을 보일 때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발언은 아니죠. 참모들이 이제 전언한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직접 당무에 뭐 개입한 그런 적은 없으시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네거티브성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 공천 관리나 당 지도부가 좀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윤핵관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게 누가 썼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1년 전 그 시계를 되돌리면 그때 당무를 거부하면서 이제 이유를 들었던 게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자칫 어찌 보면 일종의 약간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당내 경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가 불편한 심정일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이른바 또 윤안 연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후보가 사실 동격일 수는 없죠. 대통령은 국구 통수권자이자 그다음에 국가 원수인데 당권을 지향하는 국회의원과 동격일 수는 없으나, 다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좀 녹여졌다 이런 표현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의원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갈등으로 치닫는 거는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경선을 좀 흥행으로 이끌고 전당대회가 당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그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번 주 이제 후보 등록 다 끝났고 그 일부 후보들에 대한 약간 추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정책 선거, 그다음에 어떤 비전과 어떤 당의 미래를 놓고 겨루는 그런 선거로 가야지 한 달 동안 그나마 책임 당원들에 대한 그 캠페인이 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경선 후보들이 이제 추려졌고 내일 정견 발표하고요. 그리고 10일 날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갈 후보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추려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이 과거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자, 바로 과거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신영복 전 교수에 대한 발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이걸 진작 알았다면 단일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뿐만이겠느냐? 아니다. 과거부터 두 사람은 갈등이 내재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인수위 시절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아내 인수위 결근, 윤이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달에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선과 관련해서 불만을 드러냈고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뭐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총리도 제안하고요, 경기도지사도 제안했지만 안철수 당시 의원이 다 거절했다.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다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의 입장은 장관 제안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두고도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되레 야권 민주당의 표심 결집만 불러와서 대선의 초박빙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작 인수위 시절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내재돼 왔었고 그게 쌓여서 이번에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일본부 내각 인선에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인사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문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리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추가 징계 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이제는 저는 멈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을 법원에 끌고 가서 판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문책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던데.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예.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주무부처입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은 사실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자, 당시 논란이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박수현 의원도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출한 사태는 전 처음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인수위원장 할 때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뭐 이렇게 요직에 등용되지 않는다. 아마 장관에 등용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던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사실이겠죠. 그런 직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대통령께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저는 생겨요.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제가 안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지금 막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전철을 밟나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대통령실의 갈등 속에서 지금 공개된 일정들을 돌연 연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아마 정치부 기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전국 구상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기 직전에 일정들을 취소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일정 모두 취소했다.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속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안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당무를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여당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야당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정이 2년짜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과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당대표와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5년은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가장 손발이 잘 맞는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수위원장 시절에 24시간 결근을 했고 거기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이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할 때 똑같이 반박을 했어요. 그런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손발이 잘 맞는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연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안철수 의원, 안철수 후보의 소식을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구상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나경원 전 의원이 돌연 일정을 취소한 이후에 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적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철을 또 밟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김기현 의원 후보의 캠프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심평 변호사, 윤의 멘토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정말 윤의 멘토인지는 조금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직접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통화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멘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윤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은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김기현 의원도 개인적인 심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좀 그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고 그
이 심평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의 견해로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아직 입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될지 뭐 아마 심평 변호사의 개인의 의견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심재섭 의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고 있고 뭐 천하람 당대표 후보자도 심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와 함께 직접 뇌물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800만 달러가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죠. 뭐 100만 달러 플러스가 돼서 900만 달러 넘어갔다는 얘기도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800만 달러 중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500만 달러가 넘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방북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대표가 전달했던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찰은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300만 달러가 제3자인 북한 측에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측이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서 요구한 뒷돈을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게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처벌 사례도 있었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받았던 그때 다스에게 삼성이 변호사비 대납했죠. 그런데 그때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자, 손자 변호사님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이화영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당시 어떤 대북 사업 관련했던 분들은 다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보도들은 김성태 회장이 이런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준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돈을 준 것과 그다음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를 위해서 했다는 부분 이제 김성태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뭐가 좀 빠졌냐면 당시에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뭐 주식 부양,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호재로서 저는 이걸 썼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과연 여기서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김성태 씨의 주장대로 이것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아직은 희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이제 김성태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직접 뇌물 혐의로는 하기 힘들 것이다. 직접이든 제3자 뇌물죄. 지금 경기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고 만약에 직접 그 대북 송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 300만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인정이 돼야 될 사람이 이화영 당시 평화도지사거든요. 그렇다고 한 부지사인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까지 조금 연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김성태는 물론이고 쌍방울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나왔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그럼 혹시 뭐 승인이나 보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리고 신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을 전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경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는데 당시 하노이 노딜 때문에 북한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를 걱정했고 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안심시켰던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화영, 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은 대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과 1억 달러 협약,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제재도 풀리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니까 대기업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시죠.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언급하면서 쌍방울은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이다. 5조, 10조 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경기도에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몰랐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천 특구 독점 사업권을 이제 따내려고 지금 저 쌍방울에서 그 대북 송금했다는 것인데 그런 거와 인허가권이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에다가 송금을 하고 방북 비용을 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좀 성립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방북 자체도 불가능했었고요. 5월 달에 북한에서 미사일 쏴갖고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어 있는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전제해서 얘기한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10%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고요. 또 2019년도에 항소심에서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예 그 경기도지사 직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 전제해서 보면은 저거는 정상적인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그 쌍방울 기업의 비리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검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 수사는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